알프레드 아들러의 그 개인 심리학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리뷰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화면 보이시죠? 어, 신슬기 선생님 화면 보이시면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잘 들리고요. 고맙습니다. 그 알프레드 아돌러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원래 그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 또 자기 개발의 아버지 뭐 이렇게 아주 뭐 여러 가지에서 아주 월등히 뛰어난 심리학자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개인 심리학에 대한 잠깐 보면 개인 심리학이 뭘까 이렇게 한번 보면 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각자의 생활 양식,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르죠. 그것들을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을 해서 처방을 내릴 때도 거기에 맞게끔 해결 방식을 결정하는 게 어떤 개별적인 처방하는 게 개인 심리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프로이트와 아들러가 사실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나중에 열등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심리학이 과거의 경험으로 그 현재의 인간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포인트는 그죠. 심리학이 과거의 무의식적인 경험에 의한 결정론이야, 결정론. 근데 아들러는 어떻게 봤어?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현재의 인간이 결정하는 어떤 교육을 통한다든지 개발을 통한다든지 그래서 인간을 늘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심리학을 창시한 게 개인 심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려 하는 거고 또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려 의지. 여기서 열등감하고 열등 차이는 있죠. 열등 그거는 어떤 객관적인 사항이야. 뭐냐면 키가 작다 또 머리가 시다 뭐 이런 딱 드러나 있는 열등. 그렇지만 그 열등을 어떻게 극복했냐? 열등감하고 틀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키는 작지만 뭐 달리기를 잘할 수 있어. 뭐 공부를 잘할 수 있어. 이런 그 열등감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렇게 풀어가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렇게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은 인간을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꼭 열등감이 나쁜 것만 아니고 이 열등감을 가지고 우월을 추구하는 또 보상을 얻으려는 그 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변화하는 거. 그래서 아들러의 이론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고요. 또 이론에 대한 개관을 보면 개인 심리학 아까 말씀드렸죠. 인디바이드 나눌 수 없는 총체적인 인간으로 전인적인 것으로 봤고 인간과는 말씀 잘하셨지만 그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고 유대인이고 또 형제 중 셋째 차남 어릴 때에 상당히 병약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룹병까지 알고 이랬는데 어느 날 의사가 집에 왔죠. 집에 와서 아들러 아버지하고 어머니 부모님하고 이제 상담할 때 아들러는 의사가 그랬어요. 아들러는 너무 병약해서 오래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들러가 그걸 들었어. 자, 여기서 이 대목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내가 병약하니까 그래 오래 못 살 거야. 어? 이런 개념을 가졌다면 결정론을 가졌다면 아들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한테 주어진 환경이 병약한 환경이지만 어디까지 생각해서 나는 의사가 돼서 나같이 병약한 사람 치료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확 바꾼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프로이트의 심리 결정론하고 아들러의 생각체 개인 심리학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때부터 이걸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나는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떤 사회적 연대감 그쪽으로 강연하다가 이제
너무 열광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67세에 사망하는 강연 도중에 사망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러였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우리가 그 인간관은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프로이트 영향은 받았죠, 사실은. 프로이트의 강의를 듣고 거기에 매료가 돼서 프로이트하고 합류했다가 또 프로이트는 프로이트 학회 회장으로 아들러를 내세웠던 거야. 근데 그러다 그런 같이 관계를 이루다가 실제적으로 프로이트하고 이제 결별하게 된 거는 너무 리비드를 성적인 쾌감에 두고 또 결정론 변화를 추구할 수 없다. 그렇지만 결정론에 좀 프로이트는 뭐라 해서 치료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했고 그건 아니다. 어떤 미래의 목적론. 프로이트는 원인론에 뒀다면 그 원인론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공부를 못해. 그러면 나는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아니면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또 어떤 실제적으로 주위 환경 자체 형제들이 많아서 형제들에 대한 그 부모 보살핌이 강하니까 나는 거기에 따르니까 뭐 나름대로 뭐뭐 하니까 나는 못해 이런 주의거든요. 프로이트 같은 경우. 근데 아들러는 어떻게 했어? 나는 병약하지만 내가 이걸 극복해서 의사가 돼서 치료까지 하겠다. 그런 거 보면 저도 이제 여기에 빗대서 설명을 하면 우리 가정 형편이 엄청 어렵다고 얘기했죠. 제 자서전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뭐 연탄 가게도 하고 또 진짜 어떻게 보면 공부방이 있으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막 그런 공부방 자체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중학교 때는 막 목조 건물이었거든요. 목조 건물인데 거기 그냥 수희 아저씨들 얘기도 안 하고 들어가서 목조 건물 안에 도서관도 없었어. 우리 시대는 도서관도 독서실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목조 건물 안에 들어가서 촛불 켜놓고 내가 공부를 했어요. 야, 참 대단한 그죠? 그럴 때 제가 나는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공부 못해. 어? 나는 내가 볼 때 시골에 땅 사갖고 농사나 지면 딱 맞아. 나 공부 못해. 공부 안 할 거야. 이것이 이제 원인론적 그런 결과론이라면 저는 근데 거기서 그 어릴 때부터 아들러를 아는 거 아닌데 아들러의 사고방식을 가졌던 거죠.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가정병편이 없어서 어떤 책 볼 수 있는 공부방이 없지만 내 스스로 공부방을 찾아다니면서 나는 교실을 찾아다니며 공부해서 나는 일어나서 실제적으로 가난한 형편을 극복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 부모들이 그동안 나름대로 어려웠던 환경을 개선해서 부모한테 효도해야지. 어릴 때부터 아들러의 그 개인 심리학을 깨우쳤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패턴으로 지금 접근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프로이트 영향을 받았지만 결별 선언을 했죠, 그죠? 어떤 결별 선언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열등감을 보상을 받고 성공할 수 있는 이렇게 우월감으로 느끼게 만드는 이런 어떤 심리학자였는데 아들러가 이제 연구하면서 신체의 한 기능이 떨어지면 다른 기능의 그 약점을 보완하고 강화됨을 발견했죠. 어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메타라는 청각장애를 가졌는데 청각장애 가진 우리 사람이 나의 조국이라는 유명한 작곡을 했고 또 언어장애를 가진 우리 사람이 어떤 최고의 웅변가로 등장을 했고 또 청각장애를 가진 베토벤 같은 경우는 수많은 음악 작곡을 했고 헬렌 켈러 이거는 시각과 청각장애를 가졌는데 이 사람은 전 세계 장애인 복지사업에 큰 공헌을 했고 그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이제 키가 단신이잖아요. 단신이니까 그거를 극복해 나폴레옹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극복했다는 그래서 그 보상 심리를 더 공격적으로 격렬하게 반응했던 게 나폴레옹이었다. 또 여기에는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했지만 인본주의적, 긍정적, 뭐 복잡한 또 통찰 빨리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끄집어내서, 그게 통찰 아닙니까? 끄집어내서 그걸 보완을 해서 목표설, 미래의 목적론이죠. 목표 설정을 해서 수정해 나가는, 그래서 우월감을 추구하는, 보상을 추구하는, 이런 식으로 이끌었다는 게 이제 개인 심리학의 큰 틀이고요. 그래서 그 프로이트하고 아들러를 비교해 보면 비교 잘했어요, 그죠? 여기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원인론, 나는 뭐 때문에 공부를 못해, 나는 어때 핑계 대는 거죠, 핑계. 그게 원인론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서 공부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핑계 대는 거야. 합리화시키는 거지. 어떤 나름대로 그 쉼표도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여우가 손을 들어서 포도를 따먹으려고 하니 팔이 안 달아가네. 그러니까 분명히 저거는 신포도일 거야. 막 이런 합리화시키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의 개념이었다면, 아들러는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목적론적으로, 아빠. 잠깐만. 예, 그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아빠. 목표를 세워서 물 좀.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여기 보면 자기 실현이라든가 사회적 관심이라든가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해지려는 의지. 저기 그 소리를 죽여주세요. 신슬기 선생님, 소리를 죽여주세요. 소리를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사회적 관심, 실제적으로 아들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개인 중심, 어떤 개인주의라기보다도 어떤 나쁜 개념이라보다 긍정적으로 접근했고, 나중에는 이래선 그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내가 타인을 위해서 공헌할 때만이 실제 개인의 발달이 더 커진다는 그런 논리를 강연하다가 이제 사망한 그런 상태인데, 자, 그래서 여기 주요 개념을 보면 열등감은 우리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어떤 인간 존재 자체에서 비롯되고 심리적 사실이고 동기유발의 근거다.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을 보상, 우월을 추구하려는 노력 자체가 실제적으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 나아지는 동기유발의 근거가 됐고, 사회적 관심 나왔네, 그죠? 어떤 큰 전체적인 사회 일부분이 된 기본적인 경향성, 그래서 소속감을 추구하고 인류 개선을 위한 더 큰 이익을 위한 이바지하는 이익을 가졌다. 우월 추구,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 나왔죠, 그죠? 자신, 타인, 인생, 독특한 신념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태도를 생활 양식이라 한다. 그 성격이나 생활 양식 유형 보면 우리가 그 활동 수준이 높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그런 유형이 되고, 만약에 이제 활동 수준은 높은데 사회적 관심은 없어, 어떤 독재야, 독재.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은 지배형, 어떤 착시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활동 수준은 중간이고 사회적 관심이 낮아. 이분 같은 이런 유형은 활동형, 기생형, 다른 사람에 붙어 사는 그런 걸 볼 수 있겠고, 또 활동 수준도 낮고 사회적 관심은 낮아. 이런 사람은 회피형이죠. 나는 관심도 없고, 내가 어떤 활동 수준도 낮고 사회적 관심도 없다 하면 이제 어떤 회피형인 거죠. 이런 유형이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다섯 번째 가상적 목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개인의 행동을 이끄는 마음속의 중심 목적이야, 중심 목적. 주관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현재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이상으로, 지금 여기 here and now에 영향을 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이 추구하는 안전한 상태의 자기상을 어떤 가상의 목표라고 이렇게 접근했고요. 우리가 이러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그 상당 기법을 보면, 제가 이걸 깊이 설명을 안 드리겠어요. 어떤 즉시성이라든가 지금 여기 딱 즉시 멈춰봐, 이러니까 풀어가는, 그다음 격려, 또 마치 뭐뭐처럼 행동하는 거, 어떤 역할극 기법이고, 또는 역설적 기법, 어떤 증상체험이라고 들어봤죠? 우리 아이가 컴퓨터 게임만 해, 그러면 그 엄마가 방에
과일하고 맛있는 거를 들고 가서 그 아이한테 토해 밤새도록 게임해 내일까지 해. 이거 증상 체반이야. 그랬을 때 아이가 갑자기 이건 아닌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데 그러면서 멈추는 어떤 그런 역설적 기법이라든지 과제 설정과 계약이라든지 어떤 과제를 나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책이 이제 미움받을 용기를 약간 리뷰를 하면서 마무리할 텐데 이 책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과제 분리라는 거예요. 과제. 타인의 과제와 나의 과제를 분리하라. 이게 뭐냐면 굳이 여기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장에 쭉 앉아 뭐냐면 실제적으로 남을 의식해서 남의 과제까지 내가 다 막 가지고 다 싸잡아갖고 풀지 마라. 다른 사람이 과제는 타인의 과제고 내 과제는 내 과제야. 의식하지 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너무 의식하면 남한테 나는 칭찬받아야 돼. 이거 자체가 이제 남을 의식하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지 사실은. 다른 사람은 나한테 관심 없어. 예를 들어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단체 사진은 찍은 그 안에 10명이서 찍었어.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누가 볼 것 같아?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하지 말라는 그 과제를 분리하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어떤 과제 그다음에 이제 요약하기 이런 실천 기법을 동원해서 어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사회 실천 현장에 적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이론의 공과를 보면 공헌한 점은 사실은 현대 심리치료 발전에 큰 영향을 줬죠. 인지치료라든가 실존치료, 가족치료. 어떤 가족치료 기법이 나오기 전에 아들러 이론이 제시가 됐어요. 엄청나게 훌륭한 분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시작점은 사회중심, 공동체 중심을 강조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한계적으로는 이제 어떤 실질적 증거 부족, 아들러뿐만 아니라 정신역동 이론가들 대부분 다 과학성이 떨어지죠. 어떤 실질적으로 증거가 부족한 상태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뜬구름 잡기식 그 이론을 많이 제시했죠. 프로이트라든지 또 지금 얘기하는 아들러라든지 또 이전 시간에 배운 에릭슨이라든지 융이라든지 다 정신역동 이론가들은 합리적인 과학적인 근거는 부족해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활용 참여와 책임감을 과도하게 강조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 결론 내린 건 내 안에 우리 자신 안에 어떤 열등감이 있는가 그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통찰이에요. 통찰. 끄집어내서 파악하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정신역동가로 묶었던 거죠. 프로이트나 에릭슨이나 아들러나 융. 그 통찰은 다 해야 돼. 다 따지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내 안에 어떤 열등감, 어떤 단점이 있는가를 끄집어내서 그래 어떻게 보상을 추구해야 되는지 심리적 개입 한 발짝 물러서 관찰하고 나를 보자. 그래서 건강한 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되짚어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 가정 형편이 어렵다. 그 끄집어내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보상을 추구할 수 있고 우월감을 느낄 수 있게끔 노력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기초에서 개발된 상담 치료의 체계고 그다음에 아들러는 인간을 더 이상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없는 그 자체로 완전한 전체로 본 것이다 강조했고요. 어떤 정신병리학적 입장 나름대로 프로이트가 정신과 의사로서 아주 찾아오는 클라이언트들이 다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거든. 그래 병리적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름대로 이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신경증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의
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아들러는 낙담한 사람, 그렇지만 이 상담 과정에서 풀어갈 수 있는 사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개발이 가능한 사람, 미래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월감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봤다는 거죠. 프로이트하고는 상당히 그 문제가 있었다, 관점이 틀리다는 거, 이렇게 접근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심리 상담은 의학적 모델이나 성장 모델의 기초, 의학적 모델이 아니고, 의학적 모델은 누구 거야? 프로이트의 이론이죠. 그것이 아니고 성장 모델에 기초했다는 거예요. 성장, 발전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기초했고, 치료적인 측면보다는, 프로이트의 치료적인 측면보다는 건강한 개인과 사회를 재교육하고 재조명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뒀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 지도센터라든가 부모 아동 상담이라든가 부부 상담, 가족 상담, 직담 상담과 치료,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 상담, 문화적 갈등, 정신건강 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하는 게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이론이다. 이렇게 참 그 훌륭하신 분 같아요, 그죠? 어떤 만약에 아들러가 없었더라면 프로이트의 그 아주 그 대세, 정신결정론이 대세였잖아, 그 시대. 그 대세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이론이 안 나왔다는 거죠. 엄청난 거고. 그래서 제가 그 미움받을 용기 요거를 잠깐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이 사실 대화체, 소크라테스 문답법처럼 대화체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처음에 한 번 읽으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두 번째 읽었을 때 이런 거였구나, 이 정도로 좀 책이 좀 어렵다기보다도 나름대로, 그런데 어떤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를 한 50주 가까이 이렇게 했다는 게 이 책이었는데, 이거는 아들러의 저자가 아니야. 아들러 게 아니고 이 아들러의 어떻게 보면 그 이론을 일본의 기시미 이치로와 고가 후미타케라는 사람이 사실 이 책을 지금 저자는 그 사람들인데, 아들러의 그 이론이 너무 훌륭하니까 사실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제목을 가지고 했는데, 이 약간 상업성 있지 않나? 이 제목만 봐도 야, 이게 뭐지? 하면서 딱 느끼는 게, 내가 너무 타인을 시켜서 내가 직장에 다닐 때 상사들한테 이렇게 건의하면 상사가 나를 미워하겠지? 나 승진시키는데 지장을 주겠지? 지레 겁먹고 상사한테 이런 표현을 못하는 거야. 또 동료한테도 마찬가지야. 근데 나는 용기를 낸 거야, 용기를. 진짜 미움받을 용기. 내가 우리 그 조석한 표로 상관한테 찍힐 용기를 낸 거야. 그러면서 치거나 하는. 그게 미움받을 용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미움받을 용기를 내자. 그래서 타인의 과제하고 구별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인정 안 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상대방은 나에 대한 관심도 없어, 사실은. 우리 그 직장 다닐 때 한 동료가 저한테 자기는 백화점 갈 때 아주 청장 차림으로 간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백화점 점원들이 자기를 볼 때 조금 나아 보이라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백화점 점원이 저 사람이 물론 이제 막 아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에 확연하게 띄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장애인 목치료로 강의하는데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완전 노숙자 차림이라든지 이랬을 때는 약간의 차별성은 있었겠죠, 그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완전 깨끗하게 정장 차림하고 하고는 우리 생각인 거지, 내 생각인 거지. 저만은 관심 없어, 사실은. 많이 사면 되는 거지. 근데 그런 표현처럼 타인의 과제와 구별하기, 그 내용이고, 또 메커니즘 핵심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실제적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라. 나름대로 나한테 이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나한테 이런 타고날 때부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안 돼. 어? 나한테 이런 중증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안 돼. 그거를 극복하라는 거지 사실. 요새 장애인 복지론을 강의하면서 피스토리오스라는 육상 선수가 있는데 있잖아요. 그 육상 선수는 장애인 육상대에 나가는 게 아니고 일반 육상대, 국제 육상대에 나가서도 막 우승도 하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두 다리가 없어. 두 다리가 없는데 의족을 차고 의족을 차고 일반 육상 선수랑 똑같이 뛰어서 우승하는 거야. 야, 그래 아프지 않을까? 그 유튜브에도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 피스토리우스라고 한번 쳐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 육상 선수를 보면서 그 단점을 극복하는 트라우마를 부정한 거야. 이 책에서 나오는 게 트라우마를 부정하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나의 단점을 하나도 없어 나는 없는 사람이야. 지금 현재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 육상대에 나가서 우리나라 대구 국제 육상 경기대에도 왔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렇게 우승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미움받을 용기에 대한 책자가 이제 보면은 실제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할 줄 알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수님은 그 강의가 어떠한 것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이런 표현한 바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실제적으로 이러이러한 강의 기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 효과를 높일 거야. 그런 한 번쯤 거절할 수 있는, 이렇게 하세요 했을 때 한 번쯤 거절할 수 있는 그렇지만 너무 직선적으로 싸우는 모습으로 거절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은. 완고법을 써가면서 한 번쯤 거절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또 상대방을 존중하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또 상대방과 친해지고 싶은데 상대방의 제 노를 외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물과 기름으로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을 수 있겠지만 이 상대방과 친해지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과 친해지고 싶은데 상대방의 제안에 노를 외치는 게 뭐냐면, 용기를 내서 노를 외쳤다면 다른 부분에서는 상대방한테 공헌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지속 관심을 주고 나 스스로 용기를 내고 어떤 건설적인 태도를 보이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결국은 이런 믿을 만한 용기의 책의 내용에서 나온 것처럼 개인 심리학의 이론을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은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서 타인에게 너무 지나치게 맞춰주고 조직에서 눈치 보면서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답게 생각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자가 이제 어떤 미움받을 용기의 결론이고, 어떤 실제적으로 아들러의 심리학의 결론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프로이트의 에릭슨처럼 그 오늘날 나름대로 거의 상식처럼 되어버린 원인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람은 현재의 목적, 지금 여기 here and now 목적을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을 목적론을 내놓은 게 아들러다. 이렇게 이론이 사실은 조금 장황해요. 장황한데 이거를 여러 선생님들한테 쉽게 접근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부족했다면 여러 선생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나름대로 아들러에 대한 조금이라도 인식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행동
역동 이론가 중에 한 사람인 아들러가 주장한 게 나름대로 이제 한 단계씩 진일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프로이트에서 에릭슨에서 이제 아들러까지 왔는데 다음 단계 구스타프 융 같은 경우도 사실 이론이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이론을 제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그 리뷰에 대해서 고맙고요. 화면 좀 켜주세요.